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것 중 하나인 일본 통관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사, 과연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무역에 관련된 최고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관세사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무역 최고의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통관사입니다. 그럼 관세사와 통관사가 똑같은 것이냐?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관세사를 이제 통관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통관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관세사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통관사라고 하는구나.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그럼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 통관사의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해서 이제 일본 통관사는 이제 한국 관세사와 달리 1차와 2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에 다 시험을 봅니다. 1교시는 통관어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2교시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그 밖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3교시는요. 통관서류 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본어만 보면요, 도대체 저게 무슨 과목이냐,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아래 좀 편하게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1교시는요 통관어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관세사법과 동일한 겁니다. 이제 통관사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통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고요. 2교시는 관세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과 관세평가입니다. 일본어로는 관세정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관세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교시가 통관실무라고 해서 실제 HS 코드가 어떻게 되고 실제 과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난이도를 볼까요? 1교시 통관어법만 놓고 보면요, 이제 별표 2개죠. 실질적으로 통관어법은요, 한번 쓱 보면 글쎄요, 저는 통관어법에서 80점 밑으로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난이도로 무조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고, 이제 관세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세법과 관세평가를 말하는데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습니다. 별표 5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역시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요 통관실무라고 해서 통관사 시험의 문제가 이겁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르는 거는요 3교시 통관실무에서 꽈락이 나냐 안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실제 통관사 시험의 불합격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체감상으로 한 99%는 뭐예요? 3교시 꽈락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요, 통관사 시험은 3교시가 전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은 매년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있고요. 결과 발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있습니다. 한국 관세사와 일본 통관사가 또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우리나라 관세사는 1차 4과목, 그 다음에 2차 4과목, 1차는 객관식, 그 다음에 2차는 서술식. 1차는요 평균 60점, 그리고 꽈락이 40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이 60점이라고 하면 절대평가에 의해 모두가 합격할 수 있고요. 2차는 이제 평균 60점, 그래서 꽈락은 또 40점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제 모든 과목을 40점 이상씩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균 60점이 되면 모두가 다 합격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세사 시험에서요 평균 60점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대부분 이제 50점 초반, 중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인 90명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사 시험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서 평균 수험 기간은 2년에서 4년. 자, 그러면 2년에서 4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 때 2년에서 4년이냐라고 했을 때 주 6일 하루 10시간이 저희의 평균 수업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 8시간, 보통은 10시간, 그리고 주 6일 2년에서 4년 정도를 공부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통관사는요 1차, 2차 구분하지 않고 객관식 3과목, 앞에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기본적으로 3과목입니다. 물론 과목 안에 새끼 과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3과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럼 객관식이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오지선다거든요. 근데 환장하는 게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음 중 맞는 것을 다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것을 다 고르시오라고 해서 정답이 1, 2, 3, 4, 5가 될 때도 있고요, 막 5개 다 맞을 때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맞는 게 없으면 뭐예요? 맞는 게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요, 이게 내가 3개까지는 이게 확실히 그 맞는 것 같은데 이 2개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럼 정답 못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합격 기준은 환장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균 60점입니다. 평균 60점을 합격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꽈락도 60점입니다. 통관 실무라는 과목 특성상 문제가 5문제, 10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은 10문제를 다 틀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틀려버리면 뭐예요? 무조건 60점 아래로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80점이 넘었는데도 뭐예요? 이 통관 실무에서 이제 한 문제 틀려가지고 뭐예요? 그럼 딱 55점, 5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통관 실무라는 과목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자, 합격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꽈락도 60점, 평균도 60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6년을 보면요, 합격률이 9.8%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은 한 10% 이상은 합격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때 그 통관어법은 60점. 그 다음에 2교시죠. 그 다음에 관세 관련 법은 이제 60점. 그렇지만요, 3교시 통관 실무는 뭐예요? 꽈락 기준을 낮춰버린 겁니다. 55점 이상이면 다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왜요? 이것까지 60점 이상을 해버렸더니 뭐예요? 합격자가 거의 너무나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통관 실무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요, 커트라인을 조금 조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017년에는 뭐예요? 합격률이 21.3%가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세 과목 모두 60점 이상 점수를 득점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럼 2018년 보시면 뭐예요? 14.6%죠. 이때는 3교시가 통관 실무가 너무 더 어려웠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통관 실무는 50점 이상이기만 하면은 합격을 시켜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전 과목 이제 다 해서 이제 그 평균 60점. 그리고 전 과목에 다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꽈락도 60점, 그래서 평균도 60점이면 합격이라고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올 때 이렇게 3교시에 커트라인이 조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실제 아마존닷컴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마존 co.jp에서 일본 아마존을 가셔서 통관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책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일본 수험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냥 어떤 책을 사도 뭐예요? 내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수험서인지 백과사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도 없고, 야, 통관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실제 이 책을 다 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책을 다 사봤어요. 다 봤더니요, 결국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게 내용이 다 똑같은데? 사실 어느 책을 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책의 이제 그 구성이라던가 뭐 내용은 다 똑같지만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세트의 개념? 왜냐면 이제 과목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책이 한 권만 있다라던가 아니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라든가 이러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거의 수험생들이 이제 이 책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2017년 되어 있죠. 이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빨간 책, 이제 파란 책, 이제 실무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빨간 책이 기본적인 1과목과 2과목의 이론서입니다. 자, 다음에 이 파란 책. 파란 책이 문제풀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시험도 똑같아요. 그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3과목이요. 3과목 꽈락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3과목이 어떤 과목인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HS라고 품목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관세사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대부분 이제 외우는 건데 이제 4단위를 외우고 이제 주규정을 외우는 건데 이제 일본 통관사 시험은요. 10단위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HS 표를 줘요. 표를 주고 뭐요? 요 중에서 네가 찾아서 요 물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물건을 찾았으면 뭐예요? 송장을 보고 이제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가산할 거 가산하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격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거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과세 가격을 하나라도 잘못 계산하게 되면 뭡니까? 그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을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틀리면 뭐예요? 다 틀리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3과목 통관 실무에 대해서는요, 이 책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3과목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책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도 3과목, 즉 3교시는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해서 3교시에 대한 과목은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이 거의 공식 수험서. 왜냐면 이거는 일본 그 관세 협회에서 낸 책이거든요. 실제 3과목은 이렇게 2개로 준비를 하게 돼서 사람들이 왜 이 책을 많이 보나 했더니 이렇게 3개가 세트로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4권으로 사실 제가 실제 시험장을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 책은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마존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뭔가 통관에 걸린다던가 세금을 내야 된다던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통관사는요 결국 일본 시험 아니냐, 일본 가서 봐야 합니까? 당연히 일본 가서 봐야 되죠. 그럼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시험 접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낙스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관세청 시스템인 그 유니패스 같은 거거든요. 낙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낙스에 위한 온라인 접수는 무시하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일반 수험생들은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이건 무시하시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냐 우편이냐. 제 추천은요 그냥 일본 하루 가가지고 방문하는 겁니다. 일본 세관을 방문해서 원서를 받아서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수험표에 도장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접수를 끝내는 방문 접수를 실제 일본인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세관 방문은 좀 힘들다. 뭐가 힘드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세관이 딱 있어야 되는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오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쿠오카에서 시험을 봤는데 후쿠오카의 그 관할 세관은 모지 세관이라고 해서 그 세관까지 가려면 후쿠오카에서 신칸센을 타고 2시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를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이 좀 힘들다고 해서 이제 우편 접수를 많이 합니다. 자, 우편 접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 온라인 접수가 돼 있어서 원서가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온라인 접수가 안 될 때는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 가서 이런 시험 원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이제 보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원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우편으로 원서를 신청하면은 일본 세관이 원서를 보내줍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때 달라요. 그 지역의 대형 서점에 가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오카에서 시험을 봤으니까 후쿠오카 역에 이제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원서를 좀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받으면요, 이 원서를 작성합니다. 원서를 작성할 때 수험표를 같이 작성하고요. 이제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여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은 수험표를 제가 작성했거든요. 그럼 이 수험표에 도장을 꽝 찍은 다음에 수험표를 반송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 주소지가 없다라고 하면요, 접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통관사 시험에 합격했다라면 합격증은 반드시 일본에 있는 주소지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주소지는 필요하고요. 뭐 친구나 뭐 아는 선후배가 일본에 있다라고 하면 부탁을 하면 되고요. 아마 여행사에서도 이런 업무를 좀 대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접수 장소와 시험 장소 볼까요? 여러분은요, 일본 어느 지역에서 시험을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홋카이도에서 볼 수도 있고요. 뭐 도쿄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후쿠오카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시험을 볼지가 결정되면 반드시 그 지역 세관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후쿠오카 세관에 접수했으면 저는 후쿠오카에서밖에 시험을 못 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는 어디예요? 그 모지 세관이라고 되어 있죠. 주소 보면 알겠지만요, 후쿠오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접수하는데 후쿠오카 그 모지 세관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 보냐? 그 세관 가서 보냐? 그렇지 않죠. 시험 장소가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요, 그 지역에 이제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시험을 봅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요, 이게 이제 그 학원,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그 사설 학원이었거든요. 이 사설 학원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시험을 봤고요. 여기 수험 번호를 보고 호시를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50일에 이제 통관사 시험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경고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경고문에요. 주차장이 없으니 알아서 오시오. 대중교통으로 오시오라고 하는데 진짜 일본에는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 시계를 반드시 가져오시오라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경고문이 있지만 시험장에 시계가 없는 경우는 없죠. 진짜 시계가 없어. 와, 진짜 시계가 없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합격자 발표, 보통 2달 정도 지나면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요. 세관 홈페이지 가시면 전통적으로 자신의 수험번호로 이렇게 자기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합격자 발표가 그 세관의 이제 홈페이지에 9시 정도에 올라옵니다. 자,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합격자 발표를 1시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관보라고 해서요. 이거는 한 오전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합격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관보에는요, 수험 번호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에 이제 일본 관보, 인터넷을 통해 이제 관보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뭐예요? 여기 3091 정재환. 이렇게 이름이 있죠? 이렇게 합격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합격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 지정 우편 제도라고 해서요. 이미 여러분의 합격증이 며칠 전부터 우체국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합격자 발표 확인 안 해도요, 그날 오후쯤 되면은요, 합격증이 도착할 겁니다. 내가 몇 점으로 합격했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했으면 뭐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증을 보내줍니다. 이렇게요. 통관사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이제 구글에서 통관사를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이제 일본 세관이 뜨니까요, 이 세관을 통해 들어가면은 이제 매 회차 이제 시험 문제, 정답, 그 다음에 뭐 합격자 발표,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은 언제가 있고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통관사는요, 접수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접수 기간이 2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해서 업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래저래 일본 한 번을 방문을 해야 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접수는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통관사 시험 합격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게요, 일본 원어민들이 보기에도 사실 법 시험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인데요. 사실 일본어 능력시험이 1급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어떠한 일본의 법을 읽었을 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는 굉장히 잘한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통관사 시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과목별 그런 공부 방법, 상세한 내용 이런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